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오늘 하루의 중요한 투자 정보와 시장 동향을 점심 한 끼 식사보다 더 든든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오늘은 4년 넘게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참 움직이지 않았던 흥미로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이버 그린팩토리점 김영윤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네이버 그린팩토리점 김영윤 소장입니다. 네이버 그린팩토리점이 분당에 있죠? 예, 분당 정자동에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늘이 구멍 뚫렸는데 오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평소보다 좀 막혔는데 네. 감안해서 좀 일찍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4년 넘게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있지만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비유가 많은데 미스터 마켓은 항상 똑똑하고 옳았다. 네. 시장이 이런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느 업종입니까? 예. 탄탄한 실적에도 소외되어 있는 바로 그 기업 바이오 제조 공장으로 불리우는 CDMO 부분, 바이오 위탁 생산 부분 글로벌 1등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바. 예.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희망고문의 대명사로 지금 불리우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소외되었던 이유는 뭐죠? 근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네. 이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준비한 자료 보시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고요. 네. 자동차, 그다음 바이오 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바이오 의약품을 관세 부분에서 만지작 하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슈는 사실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네. 사실 명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모멘텀이 폭발하는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방산, 원자력, 작년 말부터는 화장품, 엔터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급이 한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우리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예. 조방 원전과 예. 화장품이 있었고 예.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 여류에 있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예. 그런데 여전히 실적은 좋았고 네. 근데 우리가 주가는 기업 실적에 대한 프락시 대리 변수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유가 다인가요? 이렇게 소외받았던 것이? 근데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 빅파마 제약 기업 중에 하나의 화이자 차트입니다. 네. 화이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작년 말부터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소외되는 흐름. 그 다음에 머크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소외되는 흐름. 그냥 글로벌이 다 안 좋네요. 예, 이렇게 ETF 하나를 보면은 코덱스 미국 이 ETF는 코덱스 미국 S&P 500 헬스케어라는 ETF거든요. 미국에 상장된 헬스케어 종목으로 만들어진 ETF인데 전반적으로 좀 소외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게 바이오 섹터가 광풍이 한번 불었을 때가 이제 코로나 이슈로 백신에 대해서 막 생산이 네. 들어가면서 백신을 생산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부터는 그 백신에 대한 수요가 좀 급감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네. 사실 그때는 돌이켜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영원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2, 30년 동안에 영원할 것 같은 것이 다 한 해의 기대에 충족되다 보니까 네.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상장 이거 언제 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2016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16년도에 네. 그때 상장 주가가 13만 6천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네. 상장을 하고 한 6개월 만에 주가가 근 50만 원까지 오르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 주가가 단기간에 아주 단기간에 강한 퍼포먼스를 내는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말도 있다요. 이 종목이 제약바이오계 TSMC다? 네. 네, 근데 공통점이 어떤 건지가 궁금한데 왜 그런 별명이 붙은 건가요? 그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CDM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CDMO라는 게 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약자인데 네. 바이오 위탁 개발을 의미하는 CDO와
바이오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 CMO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의약품을 만들 때 그 개발 과정과 생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글로벌 제약 기업 중 어느 기업이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기업에 생산을 맡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에 빗대어 제약 바이오계의 TSMC다라고 네. 설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CDMO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바이오 위탁 생산 부분에서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1등은 현재 생산 능력 기준이고요. 글로벌 상위 대형 제약사 빅파마 20개사 중에 16개사를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뭐 화이자, 머크,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틱스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제약 기업들이 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올해 1분기, 올해 4월 정도에 드디어 5번째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생산 능력의 78만 리터를 확보를 했고 압도적으로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보면은 그 글로벌 CDMO 기업 중에 유일하게 20%대 성장한 유일한 기업인데요.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쟁사라고 하면은 스위스의 론자, 중국의 우시바이오, 미국의 카탈렌트, 일본의 후지필름 등을 경쟁사라고 하는데 이 경쟁사들이 역성장하거나 하이 싱글 수준의 성장에 그친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4공장의 빠른 가동률 상향으로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3% 성장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1년 고점 수준인 100만 원 수준에서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어쨌든 글로벌하게 코로나 이후로 그 기대감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2년 정도는 조금 뒤로 밀려나고 있는 네. 시점이고 미국으로 보면은 사실 온통 AI에 시선이 쏠려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방선, 원자력 같은 모멘텀이 강한 섹터로 좀 수급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돈은 여전히 탄탄하게 잘 벌고 있다. 예. 그런데 소외된 건 인정. 네. 왜냐하면 이거 쳐다보기 전에 날아가는 종목들 산업들이 많았다. 네. 뭐 다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그럼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몇 가지 하반기 때 몇 가지 빅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 서프라이즈가 4년 동안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어떠한 트리거가 발동을 하면 주가가 한 번에 반영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지금 기대가 좀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인적 분할, 육공장 증설, 생물보안법 같은 빅 이벤트가 좀 가능성 높은 빅 이벤트가 있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네. 됩니다. 예. 인적 분할을 방금 트리거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인적 분할이 정말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인적 분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인적 분할 자체는 사실 호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한 개의 기업이 그냥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나눠서 두 개의 기업으로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인적 분할 자체가 호재는 아닌데요. 그 하는 방식에 따라서 호재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아 방식에 따라서요? 네, 방식에 따라. 그거 어떤 얘기죠? 네, 실질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인적 발표를 발표한 게 5월 23일인데 그때 네. 발표한 날에 이틀 동안 주가가 10% 정도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비즈니스 구조가 70% 정도는 CDMO, 그러니까 바이오 위탁 생산하는 CDMO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나머지 30%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에피스가 하는 바이오 시밀러 부분인데 네. 사실 이 두 개 기업이 한 기업 안에 있으면서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적 분할 관련해서 그
요즘 가장 큰 이슈니까 조금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네. 지난 5월 22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적 분할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9월 16일 날 주주총회를 거쳐서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한 달 동안 이제 주가가 거래 정지가 되고요. 네. 10월 29일 날 존속 법인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 신설 법인인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시설 법인으로 두 개로 변경 상장이 됩니다.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할 구조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안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로직스 부분,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로직스 부분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에피스 부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해상충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에피스의 고객사들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인 고객사를 확보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분할 이후에는 신설법인인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100% 자회사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렇게 분할해서 인적 분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는 완전하게 개별 기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이해상충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빅파마들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일감을 막 줬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에서 내가 위탁 생산을 다 해주겠다. 네. 근데 위탁 생산도 수익성이 좋았나요? 위탁 생산은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위탁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위탁 생산 부분이 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그 아래에 있는 차트는 로직스와 에피스의 각각 최근 4년간 별도 기준으로 분기별 GPM, OPM, 그러니까 매출액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근데 로직스 별도 기준을 보면은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한 평균적으로 40%가 좀 넘는 영업이익률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에피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조금 OPM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최근 4년간 보면 분기별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20%대입니다. 그래서 합산으로 해서 로직스가 한 30%대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인적 분할이 된다면 로직스가 갖고 있는 이 고마진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에피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또 평가 절하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에피스 입장에서 좀 보면은 네. 에피스는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22년에 바이오젠으로부터 인수할 당시 가격이 한 5.5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가치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지금 분할이 됐을 때 가치를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약 15조 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치 평가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봤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작년 매출이 한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4조 5천억 중에 에피스 부분,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이 약 34% 정도 되거든요. 이 34%니까 에피스 부분에서 나온 매출이 한 1.6조 정도를 봐야 되는데 네. 셀트리온의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에 온전히 포커싱이 되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의 작년 매출이 한 35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셀트리온의 현재 시총을 보니까 35조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매출 기준 삼성의 바이오 에피스의 매출 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의 작년 매출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이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약 15조 원 정도의 시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피어 그룹으로 산정해서 예. 산술평균 즉 비중을 그대로 소급해서 적용해 보면 예. 과거에 샀던 떡이 러프하게 한 5조인데 네. 그냥 15조 정도 될 거다. 네. 그러니까 3배 멀티플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 15조 정도 3배 멀티플이 예. 그전 22년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 그러니까요. 멀티플이 들어가는 건데 또한 이제 이게 에피스로 분할을 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에는 에피스에서 나오는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 시밀러였거든요. 근데 신약 개발에도 이제 매진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무리수 아닐까요? 네. 무리수일 수 있지만 난 무리수 같은데. 네. 바이오 시밀러에서 안정적인 20%의 영업이익이 20%나 넘는 안정적 매출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네. 신약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신약 개발사에서는 밸류를 아주
말도 안 되는 고밸류를 주기도 하잖아요. 성공하면. 네. 성공하면 네. 고밸류 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성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임상 1상 이상을 통과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성공 확률로만으로 밸류를 주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약 개발 회사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게다가 우리나라의 1등 회사인 삼성이 또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에피스의 재평가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 근데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네. 근데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닌가? 왜냐하면 물론 제가 이렇게 뭐 딴지거는 건 아닌데 네. 워낙 소외되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삼성이 초격자로서 인류 기업이 여전히 네. 맞나? 네. 이 바이오 쪽에서 네. 약간 퀘스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을 개발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에픽스 기준으로는 캐시카우가 매년 20%씩 쌓여가니 네. 이쯤 되면 지금의 현재 산업은 성숙 단계에 들어갔으니 네. 신약 개발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건데 이거 과연 이 20%의 캐시카우가 연속적인가? 이런 큰 변화가 무쌍한 상황에서 네. 이것도 또 두 번째 의구심이고 세 번째 이게 과연 신약이 10번에서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무리수 두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냥 신약 개발 자체만 두고 보면은 그런 네. 무리수라는 표현이 뭐 공감이 안 되는 건 네. 아닌데요. 네. 그런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사실 최초에 주목을 한 건 저는 재작년 10월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재작년 10월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내 사업 경영 계획에 대한 공정 공시를 낸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 준비했으니까 같이 좀 오.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3년도 10월 25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내 사업 경영 계획에 대한 공정 공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근데 그 당시 CDMO 공장을 불과 4개밖에 안 가지고 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개의 공장을 더 짓겠다. 2032년까지 7.5조 원을 투자해서 4개 공장을 더 짓겠다는 캐파 증설 공시를 냅니다. 근데 저는 이때 어떤 자신감이 여기에 묻어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때 발표한 계획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그 계획을 좀 맞춰서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5공장은 23년 3월 17일 이사회 승인 후 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진행 중입니다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올해 4월에 가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6공장에서 8공장 투자는 이사회 승인 전이며 현재 32년까지 건설 계획 중으로 이 중 6공장은 27년까지 건설 계획 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장을 하나 건설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네. 올해 연말 정도에는 이 6공장에 대한 증설 소식이 솔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 캐파 증설 공시를 냈을 때는 어떤 성숙 단계에 들어간 산업이라기보다 조금 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장 내에서 내가 우호적인 위치에 있고 캐파 네. 증설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주로서 그걸 메꿀 자신이 있다라고 그 시장의 자신감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4공장도 가동된 지 채 1년이 안 돼서 풀캐파 나타냈고요. 5공장 역시도 지금 캐파가 아주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6공장, 7공장, 8공장 증설될 때마다 실적이 그만큼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 분명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을까요?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로는 네. 그 생물보안법에 대한 지금 이슈가 솔솔 다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생물보안법이란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해서 미국의 바이오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근데 그 대상 기업까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쟁 기업 중에 하나인 우시 바이오로직스도 중국. 이 대상 기업에 포함이 되면서 실제로 생물보안법이 입법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반사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론자나 그 일본의 후지필름보다도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자를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비즈니스 구조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많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스위스의 론자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사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CDMO가 차지하는 매출 부분이 그다지 절대적이진 않고요. 네. 그리고 일본의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바이오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게 뭐 필름이나 아니면 화학 기업이었다가 그 코로나 때 급격하게 바이오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바이오 부분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CDMO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우시의 바이오로직스라고 보는데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오른쪽 차트는 이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지역별 매출 비중, 작년 지역별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 북미 비중이 57% 정도? 절반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생물보안법이 실제로 입법이 됐을 때는 이 북미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조금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수주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점차 비중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네. 미국의 양원에서 초당적인 법안인가요? 사실 생물보안법이 처음에 나온 거는 네. 2023년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을 첫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작년 9월경에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이제 통과를 못하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3월에 다시 미국 상원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데 네. 하원까지 통과를 한다고 하면은 네. 실제로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러니까 기대가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초당적인 것이냐고 여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네. 레드웨이브니까 네.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도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변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되면 올해 안에 뭐 입법 절차 끝나는 건지. 예. 그 변수는 항상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상원 의원이 이제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수평한 관계이면서 상원에서 통과했을 때 하원까지 통과해야 이제 입법이 되는데 네. 2023년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이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이게 하원을 통과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어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관세 관련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네. 그런 또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생물보호법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또 견제하는 카드로 하나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어느 때보다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느냐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최근에 이제 약가이나 있잖아요. 네. 이거 사실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섹터에 들어가면 네.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물보호법도 사실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큰 얼개 속에서는 통과할 법한데 네. 이게 약가이나하고도 다 얽혀 있어서 네. 이게 좀처럼 오래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게 맞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법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분명한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보다는 좀 더 우호적인 위치에 있지 않느냐 좀 보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는 데에는 분명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네. 그러면 같은 바이오 섹터 안에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시나요? 차이점이나 투자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차트를 먼저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이 차트는 2028년까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순차적으로 특허 만료가 되고 있다는 걸 나타낸 차트입니다. 네, 소장님 저기 보니까 예. 여기 마이크 여기가 아마 그게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 아마 얘기해주면 지금도 목소리가 너무 좋지만 네, 더 알겠습니다. 아침이다 보니까 좀 더 잘 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1년에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의약품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차트를 보시면 23년도부터 28년도까지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순차적으로 특허 만료가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 입장에서는 원 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되어야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 만료 자체가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이 작은 표를 하나 제가 추가로 삽입을 했는데 바이오 시밀러 시장 역시도 2030년까지 연간 11% 이상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순차적으로 특허 만료가 되는 걸로 우리가 제2의 물결이라고 좀 표현을 한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2의 물결을 기다리면서 셀트리온 역시도 좀 우리가 보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글로벌 5대 바이오 시밀러 회사 셀트리온, 암젠, 삼성 바이오에피스, 테바, 산도즈 중에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이게 생산부터 그 직접 이제 매출까지 해서 판매까지 해서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유일한 두 가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이제 암젠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사실 좀 소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에 직접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셀트리온이 가장 큰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시점으로 승인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11개 정도 되는데 이 제품 수 기준으로 글로벌 1등이고요. 현재 파이프라인이 승인 완료된 것만 11개, 미승인된 거하고 미공개된 걸 합치면 총 22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38년까지도 이 파이프라인 종목 품목수를 총 40개까지 확대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순차적 특허 만료될 때마다 그 계획에 맞춰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역시도 이 매출 성장이 한동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부분은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게 인건비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현 시점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어떤 공장을 인수하거나 건설할 계획을 사실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29일 날 낸 공시 자료를 보면 미국 내 글로벌 제약사 소유의 생산시설 하나를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최종 계약이 10월 초인데 투자 예상 금액이 최대 1조 원까지 투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빈센트 께서 그 트럼프의 약간이나 정책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약간이나를 하려면 바이오 시밀러 기업의 손을 안 내밀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 시밀러는 복제약이기 때문에 원 의약품 대비해서 원가가 한 50%에서 50%에서 한 70%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약간이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에피스처럼 바이오 시밀러 기업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가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특허 만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의 복제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인하를 원하고 있으니까 단가 인하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바이오 시밀러 기업한테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승전 다 셀트리온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정책 자체도 미국에서 삽뜨지 않겠다. 근데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삽뜨겠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오늘 삼바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셀트리온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밀러 부분만 포커싱을 돼서 투자를 한다면 셀트리온이 더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부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마진을 내면서도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사실 더 좀 확실한 안정적인 매출 부분이 CDMO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에 투자한다면 1번 대안이 아닌가 싶고요. 그거에 더해서 셀트리온 부분도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 이 기대감에 따라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셀트리온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대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긴 하거든요. 어떤 물음표가 있냐면 일단 직접 셀트리온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에 있는 CDMO 기업에 한국에서 생산을 안 하고 CDMO 기업에 수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셀트리온이 이번에 선택한 것처럼 공장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수주를 직접 미국 기업에 주다 보면 우리 마진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마진을 나눠 먹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건설 직접 하다 보면 이 인건비,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셀트리온의 선택은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더라도 현 시점에 미국에 진출하는 게 맞다라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한국에 생산을 하겠다. 이게 선택을 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하나증권이나 당사나 다른 타사에서 낸 레포트 자료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선택은 공장을 인건비를 감당하기보다 직접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CDMO 부문 자체가 40%가 넘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43% 마진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40%가 넘는 마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관세를 예상한다고 보면 한 20% 정도를 많이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CDMO 부분의 이 마진율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에 예. 대해서 예. 우리는 비중을 주면 되는 건데 예. OP 마진이 삼바 같은 경우는 40% 이상 고마진이니 예. 관세를 네. 뭐 암만 매겨봤자 관세라는 게 서로 이제 상충되는 네. 합의되는 선이 있다 보니까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네. 그럴까요? 이거 관세 뭐 한 200% 때리고 막 영원히 때리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사실 그 트럼프가 낸 관세 정책을 우리가 조금 히스토리를 쭉 보면 네. 사실 미국의 가장 큰 타겟은 중국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가 좀 이해가 좀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래싸움에 새우 나와 뭐 이런 표현을 누가 했듯이 사실 그 타겟이 우리나라나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상대적으로는 그 관세를 중국 외에는 다른 나라에 20% 이상 관세를 매기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분석된 자료들도 꽤 있고요. 근데 이제 근데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 마진율이 불과 한 14% 정도밖에 안 돼요. 마진율이. 그러면은 셀트리온은 관세율이 20%만 된다고 하더라도 정마진. 사실 감당하기가 네.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사실 그걸 고민한다기보다는 미국을 진출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게 충분히 다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후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재평가가 될 텐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그렇게 OP 마진이 크면 네. 높으면 두 개 다 투트랙 전략을 폈으면 안 됐나? 투트랙 전략이라는 게 네. 셀트리온처럼 네. 들어가서 공장도 짓고 네. 밖에서도 하고 그렇게 네. 어떤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것보다 네. 그냥 이렇게 걸치면서 하면 안 되나요? 물론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 판단은 예,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거나 인수하지 않겠다라는 현 시점까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죠. 사실은 그 자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네. 또 그런 것도 검토가 미국에 뭐 인수를 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 시점까지 알려진 부분으로는 어쨌든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하반기 이벤트가 아까 생물보안법 하나 네. 이슈, 그 다음에 육공장. 육공장 육공장 센서. 이슈, 네. 그다음 하나 더 뭐 있었죠? 그 인적 분할. 인적 아, 분할. 네네. 인적 분할인데요. 그렇게 세 개가 다 하반기에 하이라이트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말씀 주셨죠? 특히 이제 인적 분할 부분 조금 더 첨언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렇게 소외되는 이 상황에도 지금 이 시점에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처음에 네. 서두에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 4년 동안 연속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리거만 있다면 이게 한 번에 주가가 또 반영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적 분할이 저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적 분할이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적 분할로 수평 분할을 함으로써 각각의 로직스 부분과 에피스 부분을 각각 재평가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피스 부분은 이게 아까 제가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을 한 15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5조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예,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초반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이 기관의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에피스는 그런데 이제 삼바는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고마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마진 40%가 넘는 고마진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희석되지 않고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밸류 한번 평가를 해보면 네. 단기 순이익이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선 건 꽤 됐습니다. 네. 단기 순이익 시점으로 보면은 연간 이익이 4조가 넘는데 시총이 한 72조, 73조밖에 안 돼요. 그 의미는 PER로 치면 이 밸류를 한 18배 정도 되는 18배 정도 주는 시점인데 네. 우리가 보통 이 성장성, 우리가 바이오 제약도 성장 섹터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뭐 약간 원재료 가격이나 원가가 좀 제한되어 있는 기업인데 성장성이 높은 섹터들, 뭐 게임이나 엔터나 뭐 이런 sektor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고밸류를 주는 경향이, 인터넷 네. 이런 기업에 고밸류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렇게 17배, 18배라는 거는 또 글로벌 1등에다 포인트가 있는 기업인데 그 입지가 있는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거의 뭐 4년 얘기했지만 사실 7, 8년 이상 동안 안정적으로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과연 18배라는 박한 밸류를 줄 이유가 있느냐 라고 본다면 그 박한 밸류가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주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니멈 뭐 20배는 줘야 된다? 20배 글쎄요. 전 더 줘야 된다?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소장님 그때 저번에 나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맞아요. 50년 만에 빅사이클이 네. 이제 왔다. 그때도 엄청나게 밸류를 중장기적인 시계를 보고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바라볼 때 이제 밸류를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업계 내에서 진입장벽, 글로벌 1등 포인트가 있으면서 진입장벽이 견고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마진율을 주목해서 봅니다. 마진율이 40%가 넘는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고밸류를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 마진율 숫자가 저는 곧 PER 밸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네. 40%가 넘는 마진율에도 불구하고 18배라는 거는 좀 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위탁 생산에서 글로벌 1등인데 네. 신약 개발한다고 괜히 까먹지 말고 네. 인적 분할해서 예. 더 고밸류 받아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인적 분할을 함으로써 네. 로직스도 고밸류를 받을 수 있고 에피스도 시밀러와 신약 개발 부분에 그 자체로서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오면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레포트 자료를 쭉 봤거든요. 네. 쭉 봤는데 평균적으로 목표가를 한 130만 원 정도를 많이 예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증권은 목표가는 145만 원까지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30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현재 시총이 이제 72조 원 수준인데 100조 수준까지도 이제 목표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이 100조 수준의 밸류가 실제로 이제 9월에 재상장을 했을 때 로직스와 에픽스의 합산 시총이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 정도 밸류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여전히 뭐 금리도 더 인하한다고 하니까 예.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리레이팅 기대가 좀 있긴 하고 예. 전반적인 상황이 좋긴 한데 예. 그래도 여전히 이 디스카운트가 인적 분할로 해소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 예. 거죠? 그거는 또 네. 상대적으로 또 한 최근 2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보면은 한 2022년 말부터 계속해서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점으로 보면은 21년에 고점이 한 100만 원 됐거든요. 21년에 주가 고점이 한 1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현 시점의 주가가 102만 원, 10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4년 동안 실적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네.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는 모든 바이오도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국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서 그 하락 사이클이 2년 정도 이상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조금 좀 돌아설 수 있는 그 사이클에 좀 다가서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스 입장만 딱 놓고 본다면 4년 동안 주가가 쉬었습니다. 네. 4년 동안 주가가 쉴 때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공장도 증설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1등 기업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이 코로나 백신에 치우쳐서 생산했던 뭐 스위스의 론자나 뭐 일본의 후지필름 같은 기업은 작년에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론자는 역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조차도 20%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는 같은 경쟁자 중에서도 가장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다변화되어 있고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고 그 한쪽에 기대어 있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이재용 회장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밀어준다는 기사도 네. 있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이재용 회장이 가장 많은 오. 들고 있는 주식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그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 네. 구조 좀 준비를 하면서 지배를 좀 높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총수가 가장 네. 많은 지분을 들고 있으니 네. 이번에 삼성이 큰 얼개 속에서 지배의 구조와 재편 속에서 네.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네. 그런 기대, 예. 아니 우려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네, 그 지분을 늘릴 방법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그냥 고려를 해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재평가되는 구간에서 네, 비중을 줄이거나 뭐 주식 수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지분을 좀 늘려가는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원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빅사이클이 원전은 빅사이클이었고 이거는 소순환 사이클 중에서 한 네. 4년 정도 쉬었으면 네. 이제 때가 됐는데 그동안 부단히 많은 것들을 했다. 네. 그래서 정황상 네. 딱 바이오가 뜰 것 같은 그 여건만 마련되면 일촉즉발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원전계의 TSMC라고 하잖아요. TSMC 참 좋아하시네. 네. 그렇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어떤 기업이 원전 수주를 하더라도 직접 건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주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원전계 TSMC라고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제약바이오계의 TSMC입니다. 이 사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영원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산업이고 그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뷰면 그냥 TSMC를 사는 건 어때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사실 뭐 조선, 방산, 원자력 할 것 없이 자세히 보면은 최근에도 몇 개월 만에 주가가 막 3-4배 이상 급격하게 급등을 했는데 네. 이런 주식을 좀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또 느끼는 시청자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대안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대안을 좀 삼아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높은 빅 이벤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트리거가 작용을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설명해 주신 김영윤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이벤트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주식에 관한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매주 도시락을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락 드시면서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 시청하시라고 도시락 드리고 있으니까 질문이나 궁금증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바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만나 뵙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재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이천전 배재원입니다. 배재원 BB. 저희 그 댓글창에서 이거 약간만 좀 올려줘 갖고 아니 그 마이크요. 마이크요. 네, 마이크가 좀 멀다 그래 갖고 좀만 높이. 아이고. 네, 아니면 의자를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뽑으시면 안 되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배재원 PB가 저희 얼마 만이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또 방송했으니까 한 4일만, 5일 그러니까요. 네, 된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일주일마다 사실 시장의 컨셉이 확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8월 달은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가고 국내 증시는 불안하지만 여전히 뭐 빨간불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전반적인 우리 지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약보합인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7% 상승한 지수 3,211포인트이고 코스닥은 0.33% 상승한 809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도 하락도 반복을 하지 않고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3,200선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좀 왔다 갔다 하는 조금은 지루한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있나요? 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좀 표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기업들 중에서 상승세는 지금 덕산네오룩스와 BH, LG디스플레이가 지금 상위 3개를 이루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상승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오전 10시 이후로 좀 발표된 뉴스 하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세 번째 지금 밑에 한번 내려주시면요. 지금 14년 8개월간 미국서 중국의 OLED를 퇴출을 시키겠다라는 헤드라인 기사이고 이제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를 상대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다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키가 될 수 있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맥북이라던가 이런 게 다양한 IT 제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에서 중국산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중국산 중에서 BOE 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라던가 LG 디스플레이의 수요처가 늘어나겠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OLED 업체들이 그동안 주가 상승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강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상위 3개 상승을 이룰 만큼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OLED의 그런 하루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리 업체들과 프로덕트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경쟁력에서는 가격 면에서 특히 중국한테 많이 밀렸는데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반사이익이라는 게 계속 컨셉추얼리 순환매 쪽으로 도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쨌든 OLED 그런 반사이익이 시세를 품추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쟁력 차원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뭐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선 것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래서 상승 상위에 OLED도 있지만 아래를 좀 살펴보면 지금 조선업종들 뭐 HJ중공업이라던가 그 밖에 HDI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6%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선 역시 저가형 선박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고가형 선박에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이런 다리를 놔줬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상승순위 다른 것들을 또 보면 뭐 ABL 바이오, 올릭스 뭐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를 보면 어제 미국 간밤 CPI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네. 내용에 대해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도 있었지만 하회하는 지표도 있는 이렇게 혼조된 지표였는데 결론은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뭐 여전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런 바이오 업종들에도 좋은 수급이 유입되며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 시간에도 이제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런 것 좀 봤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산업별과 기업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건 펄어비스라는 업종인데 왜 저렇게 네, 하락하고 이제 있어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이제 신규 IP를 이제 올 25년 4분기에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26년 1분기로 연기가 되기도 했고 26년 1분기에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이제 IR 담당자에서 좀 이렇게 풍기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업종 중에서는 좀 엔터나 화장품 업종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9.4% 하락을 하고 있고요. YG 플러스 6.19%, 또 아래에 뭐 이제 SM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YG 플러스 YG 엔터까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개별단에서 보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돌고 있는 얘기는 기대치보다도 좀 하회할 것 같다는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에 일단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YG 플러스와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대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지드래곤과 양현석 관련해 가지고 좀 저작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아직 이게 뭐 확실하게 밝혀진 소재는 아니라서 일단 JYP가 하락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약화된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550억을 예상을 했지만 거의 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다른 화장품들의 하락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을 대표할 수 있는 업종들에서 APR이라는 이 브랜드 이외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눈높이 높은 실적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유에 뭐 대표적으로 실리콘투라던가 달바글로벌 이렇게 각각의 이런 기업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APR 역시 이 같은 하락을 면치는 못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APR 자체 악재는 없는데 업종이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업종 자체가 좀 투심이 약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이런 화장품에 있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제 어제 CPI 발표도 그렇고 뭐 조선업이라던가 방금 오전에 발표됐던 OLED 관련 소재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유동성들이 이동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APR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이제 투심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참 이번 주 들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화장품의 순환시대인 것 같아. 네. 네, 그렇죠? 변동이 며칠째 계속. 네, 그가 생각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건 제가 뉴스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어제 CPI 발표도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지만 일단 소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25일에 확정이 됐다. 이제 이 대통령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는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일단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번째가 좀 핵심인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을 논의를 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시장이 조금은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3% 상승세, 삼성전자는 1% 상승세를 보이고 여타 반도체 장비 업종이나 소재 업종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전에 뭐 CPI에 따른 금리 인하 이래서 뭐 기술주가 상승을 하겠다는 내러티브도 있겠지만 이러한 앞으로 있을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됐다. 네. 환율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하자마자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네. 이런저런 해석이 많은데 우리 외환시장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지금 달러당 1338원 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제 CPI가 발표가 됐을 때 9시 30분에 정확히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지표를 보고 있었고 네. 그런데 딱 발표가 하자마자 뭐 환율도 좀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역시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네, 이것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더욱 더 강해졌구나라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환율도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다가 저희 1,400원 부근까지 갔을 때 이거 다시 한번 또 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내 이제
이제 이를 좀 압축을 하듯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세를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도 바이오라던가 금리 인하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오 업종이나 그 다음에 기술주 업종도 이렇게 동반해서 수급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로 어저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네.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컨셉이 빠르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안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자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슈와 뭐 토픽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표를 들어서 제가 또 키워드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 두 번째는 실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서 화장품주도 실적이 발표되면서 위아래 급등락을 정말 많이 했고 화장품 업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갈 수 있을까? 일단 오늘 장만 보면 기술주 중에서도 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역시 많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실적이 시즌이 이제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목해야 될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 아까 말씀드린 APR 역시 실적이 잘 나와서 상승을 했고요. 네. 근데 이와 반대로 기대치에 못 미쳐서 하락을 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부분이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 발표돼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을 보이는 업종들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압축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주가는 또 기울기의 함수니까 기대치가 매우 좀 중요하긴 하죠. 근데 배재원 PB가 뽑아왔던 금리 인하와 실적의 키워드 네. 이 두 가지를 가만 믹스해 보면 그냥 바이오인데? 바이오도 유망한 네. 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희원 소장께서 이렇게 4년 동안 쩔어 있었던 쌈바를 갖고 왔는데 공교롭게 또 배재원 PB도 금리 인하와 실적을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을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벤트 물어보면 좀 긴장하신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자면 어떻습니까?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하면 네. 저는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아. 좀 말로 압축을 드릴 수 있는데 불이 꺼졌나요 지금? 아니요, 그 불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실적이 발표돼서 딱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온 것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일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끝 아니고 네. 여전히 되새기면서 미래도 과거가 있어야지 미래가 있는 법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밥보다 투자 하나에서 투자 정보와 시장 동향 배재원 PB가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솜 씨 네. 오늘 어땠어요? 이번 주 사실 연휴도 있잖아요. 금요일 날. 근데 참 여전히 좀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것 같아요. 네, 같이 가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미국은 뭐 나스닥도 그렇고 연이 S&P 500 뭐 사상 최고가인데 네. 국내 증시는 참 기대감이 컸던 반면에 이거 정말 국장은 글쎄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떠나는 건 뭐 띵띵순. 근데 여전히 뭐 국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었는데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아유 올해도 뭐 국장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세세하게 여러 가지 종목들과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도 여지없이 참신한 코너 또 개발하고 있고 또 그러한 애널리스트와 PB 분들이 합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니까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